그러니까 유식성이라고 하는 것은 온 중에 식만이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식은 표상을 말합니다. 아이디어. 그러니까 어떤 내가 대상을 보고 나의 안식이 대상을 보았을 때 어떤 종류의 이러한 아이디어, 표상이라는 게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를 갖고 있잖아요. 그 아이디어만이 존재한다고 했던 주장들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쇼펜하우어가 의지와 표상으로서 이게 첫 번째에서 이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진리다라고 주장했을 때 그와 비슷한 아이디어예요. 이것은 이제 주관만이 있다는 게 아니라 주관과 객관이 만났을 때 어떤 나타나는 어떤 아이디어만이 관념의 내용으로서 실제한다고 주장했던 것처럼 유식학파들은 그 유식성으로서 현재 표상만이 있다고 하는 것들 그러한 것을 이해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상태에 도달되기 위해서 보통 유식 문헌이 특히 중배분별론 같은 데서는 인무상 권변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통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살행의 시작이 보통 우리가 말하듯이 사선근 위라고 하는 단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견도가 있고 수도위가 있고 그다음 구경리 등등이 있는데 이 사선근 그래서 여기서부터 견도까지가 일아심급이 걸리고 견도 보살 초지에서부터 제8지까지 제7지의 마지막까지가 또 일아심이고 여기서부터 보살 만지까지가 보살의 마지막 단계까지가 일아심기에 걸리고 그 다음에 붓다와 같은 상태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아이들인데 이 시작은 바로 이 보살이라고 이름 붙여줄 수 있는 게 바로 2단계입니다. 첫 번째 다성군 위에 들어간 자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단계예요. 수행자로서는. 근데 그 단계에서 인식해야 될 내용으로서 선해지는 것이 사성제를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중변분별론은 그 단계를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첫 번째 몇 가지 단계를 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대상의 소고입니다. 지금 나의 식에 의해서 인식에 의해서 보여지는 대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개념에 의해서 그렇게 나타날 뿐이다. 그런 방식으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그 단계에 소고시키고 그 다음에 대상이라고 하는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18개의 도식에 따르자면 항시 대상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서로 밀접한 상호관계가 있습니다. 대상 없는 식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 대상의 속어는 필연적으로 그것을 보고 있는 능치 혹은 견문이라고 해도 좋겠지만 그러한 그것을 대상을 보고 파악하는 어떤 의식의 측면들, 지적 측면 작용들의 속어, 필연적으로 붕괴를 초래해요. 대상이 없는데 식만이 독야청청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없으면 당연히 이것을 보고 있는 식도 따라서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들이 18개의 공식 도리에 따라서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대상을 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보고 있는 의식작용 자체를 소멸시키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이해관계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능연소연 평등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삼매적 경험인데 이것이 거기서 대상을 파악하는 어떤 능동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이 능동적인 의식작용에 의해 파악되는 대상적 측면들이 서로 평등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의식의 소산임을 단지 표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그 인무상 박멸상 유식성을 증득하는 방식으로 설명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우리는 견도로 넘어가서 무분별제 체험을 통해서 마침내 이 대상성 자체와 대상성을 보고 있는 주관적인 의식성 자체의 시체성을 해체시켜버리려고 하는 시도인데 이 유식성을 체험하려고 하는 목표가
그 유식이심론 세친해져서나 유식이심론에 따르자면 법무화를 증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반야경 이래로 법무화의 증득이야말로 대승적인 실제성 경험을 위한 가장 필요한 작업인데 이 관법의 목표는 바로 모든 법이 용수도 해체하고자 했던 그런 법의 실성 개념을 이러한 방식대로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이 유식성의 관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높은 단계로 진일보시키기 위한 일종의 관법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모든 내가 보고 있는 대상이 다 나의 의식적에서 오산에 지나지 않는 방식으로 대상을 소거하고 그리고 대상 없는 식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는 의식 자체의 실체성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식은 주관적 관념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대상을 소거할 뿐만 아니라 보고 있는 의식 자체의 실체성도 해체시켜 버리니까.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통해서 이 능연과 서연, 능연과 서연이 평등해지는 어떤 상태 속에서 그 실체성 경험을 실제성 경험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바로 이렇게 첫 번째 단계에서 대상성의 소거라는 문제가 사실은 말은 쉽지만 아까 말씀드린 법의 문제에 있어서 일상적인 수행자가 법무화를 증득하고 있던 대승의 수행자가 현실적으로 이걸 자기의 의식 속에서 마음속에서 체득하기란 사실 힘들지 않겠습니까? 나의 신체가 없다는 걸 어떻게 나의 신체야말로 이 세계를 실제로 지각할 수 있는 토대인데 아니 그 신체의 기초인 물질성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걸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 같지만 하여튼 이 사람들은 특히 세치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식이심론이라는 텍스트에서 유식무경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끄집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오직 표상만이 있고 그것의 카운터파트인 외계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철저한 존재론적 명제예요. 그러니까 이는 아비달마 전통에 굉장히 익숙한 대가죠. 그걸 존재론적 방식으로 해석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 주장이 준 쇼킹한 인포메이션은 동아시아 불교 전체를 흔들었고 인도 불교에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건 틀림없어요. 아니 심외 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약한 심리주의를 해석할 수도 있고 강한 심리주의를 해석할 수 있어요. 대상은 우리의 의식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반도 약한 심리주의나 강한 심리주의 방식으로 해석하면 이 상호 우정 속에서 마음과 대상 간의 상호 관계 속에서 이 대상은 형성되는 거지 대상 자체가 그대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는 약한 심리주의 방식이나 조금 더 강한 의미를 부여해서 강한 심리주의를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세친의 이심론은 그 존재론적인 방식으로 강하게 주장해버리는 겁니다. 대상은 없어. 그것은 나의 의식 내부의 사건에 지나지 않고 어떤 사건이냐 의식 내부의 대상적 이미지에 지나지 않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반직관적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것이 소위 말해서 유구를 설명하실 때 이 세친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또 구사론을 쓴 철학자고 그걸 통해서 유구 철학을 완성시킨 철학자인데 그가 나중에 대신으로 전향하면서 바로 그가 구사론에서 사용했던 능법들 소위 상속 전변 차별 우리의 의식의 흐름 내에서 특별한 변화라고 하는 경량구적 용어를 가지고 경량구가 업의 과거가 어떻게 의식의 흐름 내에서 전생과 내세고 과거와 미래를 전제하지 않고도 나타날 수 있는 업의 종자를 통해 설명하려고 했던 그 방법을 다시 도입을 해서 시계 전변을 갖고 설명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시계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뿐이야. 시계 어떤 특정한 상태 속에서 변화를 했을 때 그때 그 이미지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대상의 이미지가
경량부에 따르자면 있어요. 외부 대상의 이미지를 내가 받았을 때 그 이미지에 대응하는 근원적인 존재자를 나는 알 수는 없지만 칸트의 물 자체처럼 그렇지만 그 외부 존재자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나의 이미지가 바로 저 피아노이고 다른 사람의 이미지도 왜 저 피아노인지를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관념에 쏟아나면 내가 저 피아노라고 말할 다른 사람은 무슨 소리야? 저것은 물통이지 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관념에 쏟아나면 근데 사람들은 전부 이 공분별의 세계 속에서 저걸 모두 피아노라고 인식하고 있잖아요. 경량부의 주장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 때문에 그리고 이미지는 그에 대응하는 외부의 어떤 카운터파트로서의 어떤 것을 갖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언어나 개념에서 도움을 받아서 어떤 것으로서 파악하든 간에 그 이미지에 대응하는 어떤 존재는 있다는 거거든요. 근원적인 어떤 존재 자체는. 그것이 경량부의 주장이고 보다 더 직관적인데 이러한 경량부의 주장은 대승에서는 사이비 대승적 해석으로 비판됐어요. 그리고 유식 무정적인 존재론적 주장이 주류적 해석이거나 최고의 해석으로 간주돼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식의 설명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론적인 파악입니다. 아비달마적인 유식 아비달마적 방식으로 이 외부 대상의 문제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대상적 이미지로서 나의 식 내부의 사건이고 그것들이 식 내부의 각각의 종자들의 전개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일 뿐이야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했을 때 우리는 보다 대상적 이미지를 해체시키는 데 유리하겠죠. 모든 것이 외적인 어떤 존재자가 확고하게 나의 의식 외부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외부 대상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것들이 나의 식 내부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들이 그리고 비실제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할 수 있다면 법무화라고 하는 상태를 보다 쉽게 증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칠이 2020년에서 유식 무경을 증명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바로 그런 겁니다. 거기서 그는 22개의 개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역은 21개로 하지만 거기서 세치는 외부 대상을 구성하는 아톰을 해체시키려고 원자를 해체시키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아톰 원자 대신에 극미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가장 미세한 것. 극미 개념이 극미라고 하는 것이 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종의 논변 형식으로 주장해요. 극미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의 입장인데 극미가 여러 개가 있어서 사물이 형성되는데 극미를 아무리 중첩시켜봤자 사물이 생겨나지는 않지 않느냐. 인도 그때 수제론자들은 6개의 극미가 모였을 때 하나의 방향을 이루고 그것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만물의 다양한 형태가 생겨난다고 하는데 세친의 그것을 비판하는 논변 중에 하나는 이 극미가 최소한의 더 이상 불안할 수 없는 물질의 최소한이라면 하나의 극미가 다른 극미랑 접할 수가 없지 않느냐. 접하자마자 이건 서로 중복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100개의 원자가 있어도 1개의 원자로밖에 보일 수가 없을 것이고 원자들 사이에 극미들 사이에 화합과 결합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물질의 존재,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입자의 존재성을 그런 방식으로 부정하는 논변을 착합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이송과 그다음 구송 10송까지에서는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경량부의 논사들이 제시했던 논점들 바로 실제론자들은 외부 대상이 있어야만 하니까 그것들이 비록 전찰나에 있어가지고 알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외부 대상이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저것을 피아노라고 인식할 수 있고 내가 인식할 뿐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이 인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종류의 공분별의 세계가 공통된 분별의 세계가 형성되는데 모든 것이 분별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내 관념에 솟아나면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동시에 저걸 보면서 피아노라고 부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유식의 주장,
유식의 주장을 그런 방식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시간의 그것을 시간의 제약성, 공간의 제약성, 그 다음에 등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세친의 답변은 나중에 종합해서 세친은 것을 그 지옥의 분류를 가지고 지옥의 설명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우리들이 지옥을 보통 설지옥을 십자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경량부는 그것들이 중생들이 지은 업이 투사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지옥은 그런 방식대로 실제하고 고통을 주는 어떤 장소로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세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논변을 하는 거죠. 만약 지옥이 죄인들을 처벌하는 곳이라면 간수는 죄인들을 감시하는 자인데 그 간수도 지옥 속의 고통을 받을 텐데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주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의 제약성과 공간의 제약성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들은 실제로 모든 것이 꿈속에서의 사건을 비유를 들어가지고 또 논박을 합니다. 그 꿈속에서 우리는 그 시간의 제약성, 공간의 제약성, 그다음에 작용의 제약성들이 있는데, 만약 그것이 모든 것이 관념했어라면 내가 어느 때든 간에 어떤 것들을 표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반론에 대해서 꿈속에서조차도 그런 제약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첫 번째 이 논변은 그런 경량부의 그 논증에 대해서, 공상주의 반박에 대해서 세치는 꿈의 논변과 그 다음에 지옥에서의 논변을 들어가지고 유식의 경우도 그런 것은 설명 가능하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어떤 면에서 소극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하죠. 그것들은 그러니까 즉 그 논변은 그렇게 유식의 관점에서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실제론자 해석 못지않게 이것도 설득 가능성이 설명의 힘이 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주장을 하고, 두 번째 논변에 있어서는 저희 원자들의 존재 부정에 있어서는 보다 실질적인 어떤 실제 않은 원자의 개념들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보다 설득력 있게 논변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송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지각의 문제에서도 역시 그것들이 유식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우리 외계 대상 없이도 고려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맨 마지막에 세친의 문제 삼는 것들은 모든 것이 유식이라면, 모든 것이 나의 마음의 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상호 주관성의 이 현상적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느냐는 어려운 문제를 설명합니다. 이 텍스트 자체가 매우 난잡하고, 혹은 세치는 그것을 매우 집시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어떤 과거의 선인의 경우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시적으로 세친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명확하진 않는데, 다만 그 설명의 맥락이 바로 이 상호주관성의 세계입니다. 즉 언어의 세계, 공통된 분별의 세계가 만약 유식이라고 한다면 타인과 공유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나의 마음의 표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될 텐데, 모든 것이 알라의 식내의 자종자들에게, 자기의 종자들에게서 구성된 세계라고 한다면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공통된 이 세계를 공통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표상하느냐 하는 어려운 문제를 갖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의 주관성의 세계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생활 세계가 소위 말해서 오직 나만이 존재한다, 나의 의식만이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유아론, 솔립시즘이라고 하는 그 괴물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식적으로 공통된 상호주관성의 세계를 건설해야만 하거든요. 근데 세치는 그런 세계가 문제되지 않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 유식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상호주관성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건 서양 철학에서도 그렇고 불교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비판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샹카라 같은 인물이나 불교도는 아니지만 또는 그 10세기형의 샤이비즘, 시바주의자 철학자인 아피나마구타 같은 인물들은 유식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 세계를 관념론적으로 설명하면서 그래 모든 것은 나의 표상에서 지나지 않고 다만 우리가 상호 주관성을 가질 수 있는 건 최고신인 샤이바가 이걸 공통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라는 것들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가 유식을 받아들인 이해의 토대는 바로 상호 주관성을 유식의 학설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치는 그러한 유식의 주장을 관념론적 주장을 밀고 나갔을 때의 그 난점 혹은 딜레마를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간단히 설명하면서 회피하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 22성에서 유식은 오직 붓다만이 알 수 있어. 그런 딜레마는 오직 붓다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식으로 또 넘어갑니다. 네. 그리고 그 문제는 사실은 그 위에 오르는 다르마키리티라고 하는 철학자나 다르마키리티 후손인 라트나키리티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 역시 타인의 존재 문제, 타인의 상속의 존재 문제 같은 것, 즉 타자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유식을 받아들이면서도 허용할 수가 있는 것인가를 말을 합니다. 다르마키리트는 거의 세친의 해석에 따르고 있지만 라트나키리트는 보다 더 강경하게 모든 것이 자기의 의식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는 점들을 또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론의 해석에 따르자면 육아론은 세친 이전이긴 하지만 육아론은 그러한 그것이 어떤 식으로 방면으로 설명하냐면 공통된 분별이라고 하는 용어를 갖고 설명합니다. 우리들은 공통된 방식으로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고 그런 구성의 바탕에는 공통된 업작용이 당연히 있겠죠. 공통된 우리의 생활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생활 속에서 습득한 언어,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계를 공통된 방식으로 구성하고 있을 뿐이야. 인간으로서 인간이 갖고 있는 공분별의 세계가 있고 개미들에게는 개미들이 갖고 있는 공분별의 세계가 있어 각기의 종족의 생물학적인 특성과 또 언어적 습득의 방식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대상을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우리들은 비슷한 방식의 주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어 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것이 소위 세친의 이 문제를 도입하기 전까지 슈카파의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공통된 업이 있고 우리들은 공업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지만 유식을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냥 그 공통된 분별의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 세계나 주관성은 그런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어. 우리가 설사 유식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아주 그런 방식대로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유식에 대한 관념론적 해석이고 강한 의미의 관념적 해석은 대상을 부정하는 측면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세친이 갖고 있는 강한 아비들만적 경향이 이런 해석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동아시아나 혹은 인도에서 어떤 환호를 받았든 간에 이 문제는 세친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아비달마 철학자로서의 관심을 밑바닥에 깔고 있고 따라서 그는 이 꽃같은 존재론적 맥락에서 이 대상세계의 문제를 사실 식내부로 이끌어들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교의 오랜 관심인 언어나 개념, 그 문화적 소산인 그러한 것들의 측면에서 언어와 개념의 사용에 의해서 우리의 인식이 제한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오랜 불교가 갖고 있는 관심의 배경하에서 또 역시나 유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제는 하여튼 대략적인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다만 세친의 해석은 그 이후에 성유식론을 통해서 동아시아 불교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성유식론의 유행은 거의 한 100년도 못 가서 사라지고 중국에서는 그 이후에 이 성유식론의 해석을
통신론의 학문적 발전이 크게 발전되지 않았죠. 안사이랑을 통해서 중국 사회가 크게 변화된 이후에는 그 학문적인 불교는 사라졌습니다. 네. 대략 그 인트로덕션은 대략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불교 해석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하는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업 내용은 일단 끝났고요. 그럼 뭐냐 그러면 옛날도 아니죠. 몇십 년 전에 그 라마 소파라고 하는 티베트 스님이 미국 가서 접법한 적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학예사 조실스님이었던 숭산 스님이 또 혼자 영어 한마디도 못하시면서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하버드 성공적인 포교 활동했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두 분에게서 배웠었던 사람들이 꽤 많은 훌륭한 수행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컴퓨터라든가 등등.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로서 상담 심리학 영역을 열었던 분들도 두 사람의 공동 제자인데 그러니까 두 사람을 보면서 야 우리 어떤 불교 해석이 좋은지를 한번 싸움 붙여보자, 논쟁을 붙여보자라고 하는 식으로 TV 토론에 두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일종의 법거량이죠. 아마 그 숭산 씨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초대했고 그 사회자가 앉았고 두 사람이 토론을 하려고 딱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탁자가 있고 그 안에는 사과도 좀 드시라고 물도 있고 사과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 라마소파도 그 뛰어난 티벳의 라마고 미국에서 굉장히 성공을 거뒀던 그리고 많은 영향을 끼쳤던 수행자입니다. 숭산 스님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러니까 숭산 스님은 선불교 선사답게 먼저 질문하면서 자기 앞에 사과를 딱 들고 What is this? 짧은 영어로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없으니까 뚜렷이 외쳤어요. What is this? 그래서 숭산 스님은 이것이 사과다고 하면 역시 축배를 내리치려고 했고 이것이 사과가 아니라면 또 축배를 내리칠 생각을 하고 아마 계셨겠죠. 그랬더니 그 옆에 소파 스님이 옆에 통역사에게 이런 말을 영어 통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쟤네 문화에는 사과도 없나비요. 그걸로써 논쟁이 끝났습니다. 당연히 대승불교 논사로서 당연히 라마소파도 그 언어와 대상 간의 관계, 언어와 실제의 관계가 핵심적인 대승의 주제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방식대로 문제를 넘어간 거죠. 그러면서 숭산 스님은 축비를 내리칠 기회를 잃었겠고 또 그렇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불교 전통을 이해할 것은 그 상호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21세기, 20세기 후반과 21세기는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도전이면서 그리고 그 도전에 우리가 적응하고 나가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우리가 다른 불교의 위대한 전통들을 만나서 그것들을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들이 바로 우리 불교의 역량을 더 증대시켜주고 또 그것이 확대시켜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일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 불교도 저 같은 경우는 그 조선시대의 탄압을 거쳐가지고 진짜 한국 불교와 조선 불교가 명맥만 유지한 것도 위대한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불교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발전시킬 시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행도의 다양한 체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다양한 자기의 여러분들이 모두 해는 것 같은 뛰어난 선지식이라면 좋겠지만 그런 분들이 경험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볼 때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10,000명 중에 한 분이 나올까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모든 불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다 더 한 단계 위로 상승시켜줄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더
더 뛰어난 겁니다. 해능 한 명 나오는 것보다는. 물론 그러한 것들이 갖춰져 있을 때, 그 해능이 나왔을 때 한 세대가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지만 말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다 더 여러분들이 다른 불교 전통의 이해에 대해서 다른 점을 이해할 때 자신의 전통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같이 어떤 시대든 간에 예전에 제가 불교를 공부했던 80년대만 해도 자료가 없었던 시대인데 그 기본적인 산스크리트 문법서도 없었고 사전도 찾기 힘들고 티베트어는 말할 것도 없었고 빨리어도 마찬가지고 한문만이 주된 영역이었는데 문제는 한문이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현장의 번역도 그걸 산스크리트 원장과 비교했을 때 왜 현장이 이렇게 위대한 번역자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현장의 번역은 공자가 아니라 공자 하나니가 와도 알 수가 없는 불교 용어 체계를 알고 번역 툴을 아는 사람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불교 전통의 번역사를 이해할 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인데, 하물며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많은 경우 영어식 표현에 익숙하지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 텐데, 그 경우에 한문 불교만에 익숙한 한문 불교만을 통해서 접근할 때의 어려움은 굉장히 아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비유를 들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비유를 드는데, 만약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의 책이 무슨 일인지 다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슌슈이성 비판이 다 없어졌고 오직 남아있는 건 한문으로 번역된 슌슈이성 비판의 번역 텍스트만 남아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서 현대 한국어로 번역된 슌슈이성 비판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한문보다는 한국어로 써진 슌슈이성 비판이 그래도 격관계가 명확히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그 칸트 슌슈이성 비판이 다시 독일에서 발견됐다고 생각해보면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한문 불교는 우리랑 구문이 다르고 산스크리트는 영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말은 우리말 그거고, 그렇지만 우리말은 겹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러나 크게 인도 유럽판 언어를 보여줄 수는 있어요, 번역을 통해서. 그렇지만 한문 투는 아니거든요. 그런 차이를 이해하시면 특히 그 문제가 심리학적인 문제, 철학적인 주제, 형이상학적 문제를 다루는 불교 교학의 핵심적인 주제들에 대한 한문말을 갖고 이해할 때는 거의 아무런 조금만 번역이 엉망이라도 이해가 틀려지는 것이 그런 주제들인데, 그런 것이 얼마만큼 심각한 장애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하는데, 다만 난점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산스크리트 혹은 버머는 어렵고 그렇다는 선입견인데, 영어를 여러분들이 적어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사람들은 문법을 그래서 요새 성문 적통 영어로 배우나요? 우리 때는 그걸로 배웠는데 적어도 그걸 한 번이라도 번역한 사람에게는 산스크리트는 그렇게 어려운 언어가 아닙니다. 산스크리트는 다만 복잡한 언어일 뿐이에요. 근데 복잡한 언어는 요새 인터넷에 워낙 좋은 학습 교재들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진짜 더 보면 그냥 우리들은 크게 중요한 주제들만, 명사 변화, 동사 활용,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다 하는 것을 크게 배운 다음에 그다음에 텍스트로 들어가고, 모르는 것을 사전 찾아서, 사전에도 다 인터넷 사전이 다 주어지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복잡할 뿐이지 어려운 건 아닌데, 하물며 복잡한 건 다 인터넷 사전에 해결돼 주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니까 중요한 건 우리들의 마음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조금은 더 불교 사상을 조금은 다른 눈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인도 불교 학도가 보는 불교의 내용과 중국 불교 학도가 보는 불교의 내용은 물론 다루는 텍스트가 달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그 산스크리트 단어의 역사가 함축하는 그 이념사를 조금은 엿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아마 여러분들이 그걸 인도 불교나 혹은 티베트 불교에 관심을 가질 경우에 조금은 도움이 되는 정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문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읽어드리고 약간의 빠른 시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부탁께서 성도 후에 지하들에게 열심히 사마타를 훈련시켰으나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이후 교육 방법을 바꿨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는요. 교육 성과가 없었다고 하는 얘기는 그들이 누구도 성자, 아랑과는 물론이고 예력과에도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고 이것들은 대부분 이 부처님의 해탈 경험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문을 포함해서 8개의 텍스트에서 그것들을 기술하고 있고 이것들에 대해서는 초기불교의 이념과 명상인가요? 그 페터가 지은 책을 김성철 선생님이 번역한 게 있는데 그걸 보시면 이 부처님의 성도 과정 속에서의 의미 특히 그것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아마 도서관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워낙 명조이긴 하지만 영어로 쓰여있지만 우리말 번역도 있으니까 그걸 읽으시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산녀라고 할 때 오온 중에 상은 개념을 아는 것을 아는 것이어서 현대인지 과학에서 메타인지와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식은 인지작용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맞는지 약간의 차이가 뭔지 여기서 오온 속에서의 것은 부처님은 처음에 심신의 관계 속에서만 그걸 설명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심리적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수상행식으로 말한 것이고 이것들이 아비달마 철학자들에 의해서 오이 75법으로 구체화됐을 때 이 심리적 요소들이 식을 구성하는 대지법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다른 요소에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식을 구성하는 내용들이고 이 식은 이것들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한 찰나에서 인지의 내용들을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확정적으로 보여주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심소들의 작용들이다. 라는 거죠. 거기서 대지법은 이 왕에게 항시 조언하거나 왕에게 항상 그 왕의 결정을 결정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죠. 거기에 수도 들어가고 상도 들어가니까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이 그렇다면 그런 조언을 받는 왕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참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좋은 조언자를 둔 왕은 당연히 좋은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해탈장 개념은 후기 배다문 즉 아라나카라든가 우파니샤드에서 나옵니다. 물론 그 윤회 과정 속에서 윤회한다고 하는 관념은 나오는데 우리가 말하는 야자바카라고 하는 초기 우파니샤드 야자바카가 말하는 그 내용 속에서 우리들은 욕망의 세계 속에서 욕망 때문에 윤회하는데 욕망 때문에 업을 일으키고 업에 의해서 윤회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욕망을 내려놓고 업으로부터 벗어난다면 해탈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탈 개념 자체는 모든 인도 전통들이 불교를 포함해서 다 인정하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입니다. 거기서는 당연히 마음의 해탈이겠죠. 몸의 해탈은 아니라. 네, 그리고 신과의 합의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신비주의자 전통 속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초보적인 신비주의자가 첫 번째 시대를 경험할 때 그는 그 자기 자신을 신의 비천한 노예로 생각을 한답니다. 그 보다 더 나아간 신비주의자는 이제 신을 여기서는 기독교 명상에는 혹은 그 인도 유신론 전통 속에서의 명상이기도 하고 신을 자기의 친구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보다 더 높은 단계에서 신을 이제 너너너 할 수 있는 단계죠. 세 번째 단계에서의 명상에 돌입한 신비주의자는 신을 자기 애인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사랑하는 연인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신과의 합이라고 하더라도 신이 나고 내가 바로 신이다. 신이 나이고 내가 신이다라는 방식으로 신과 자신을 둘이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베단타 철학에서 말하는 최종적인 어떤 해탈의 단계겠지만 불교에서의 그 해탈은 이런 것과는 좀 다르겠죠. 불교에서의 명상은 우리로 하여금 엑스타시로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현상적인 경험의 성격을 보다 더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퀄리티를 마음에 주려고 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명상은 그런 뭐예요? 우리가 춤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도취의 상태로 빠지는 게 아니라 엑스타시로 그냥 자신이 보다 더 건전한 건전하게 사태를 보면서 사태가 무상고 무한한 방식으로 여실히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걸로 간주합니다. 네, 그리고 심적 특색을 활력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물질이 비활력적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돼서 그냥 정의로 나와 있는 겁니다. 육아지론에서 또 간단히 언급되고 나중에 그 후기 불교 전통에서 샨타라크타가 하는 인물이 의식을 그런 아자다, 그 활력적인 것, 그러니까 비활력적이지 않은 것이라는 말로서 명료하게 물질과 구별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물리주의자와 불교와의 논쟁에서 불교가 의지할 수 있는 아마 출발점이지 않을까 합니다. 물리주의자들의 관점에 불교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의식의 활력성 때문이고, 그 의식은 같은 것이 같은 것을 낳을 수밖에 없다면 의식은 물질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다르마키리티의 논변이거든요. 네. 일단 윤회와 불교의 무아에 대한 설명이고, 네. 네, 분명히 윤회 과정 속에서 만약 우리가 주체를 설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불변하는 주체에 대한 욕망을 다시금 일으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다께서는 그것을 어떤 주체도 없는 그 주체 없이 윤회적 세계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많은 오해가 거기에서부터 거기에서부터 나올 수도 있겠죠. 중국 불교만 하더라도 불교가 받아들인 이유 중에 하나는 소위 신불멸론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영묘한 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식이 불멸한다라고 하는 것이 초기 불교를 초기에 받아들였던 중국인들의 마음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윤회하는데 똑같이 우리는 다시 재생해. 얼마큼 좋아. 식은 불멸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방식대로 불교를 이해했고 그것이 교학적인 면에서 무아설과 충돌하는데 그러한 초기 불교의 그러니까 초기 중국인들의 그런 신불멸론 같은 것들을 기술했었던 그 학자들은 그것이 불교의 변형된 형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불교의 이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매우 고급 현상으로서 고급 해석으로서 우리는 그 무아설을 받아들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죽음과 재생을 이어주는 그런 끊어오는 연결로서 그 불교의 윤회를 받아들인다면 거기서 동일한 불변하는 자아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윤회 과정이 있다는 설명 중에서 오히려 후자를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부다께서 그 두 가지를 구분했을 때는 아마 영원한 생명에 대한 존재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 인정될 때 그것이 갖고 있는 수행론적인 부정적인 효과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독일의 시인 중에 노발리스라고 하는 시인, 낭만파 시인 중에 있는데 그가 이런 시구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위로를 받을지어다. 삶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나니. 아마 그것이 일반인들이 윤회서를 설명하실 때 봤던 인상이었을 겁니다. 식불멸론이라고 했을 때, 신불멸론이라고 했을 때도 역시 중국인들이 가졌던 아이들도 그것과 다르지 않고 매우 그러한 것은 식은 동일한 게 아니야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들은 아마 불교 이해가 무르익기 전까지는 그다지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대승불교가 여러 부파 중에 하나에서 일어난 운동인지 아니면 제가자로 일어난 운동인지 이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지난 몇십 년간의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였고, 보통 대승불교 운동을 일본 학자인 히라카와 아키라라고 하는 평천창이라고 하는 인물이 1963년에 대승불교의 기원이라고 하는 텍스트 통해서 아주 획기적인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획기적인 주장의 내용이 뭐냐면, 그는 경전을 공부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율장을 갖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율장 속에 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그는 대승불교가 승려들은 도구를 만지면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을 주로 중심으로 하면서 대승불교가 소위 제가자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새로운 불교 운동이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했고, 그것들이 그가 제시하는 증거가 워낙 광범위하고 또 율장에 의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1975년에 그 호주의 학자가 오히려 대승불교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오래된 텍스트가 아니라 오래된 비문에는 나타나지 않고, 그것은 대략 5세기 이후에 나타난 중견성에 지나지 않는다. 메인스트림 주요한 사찰에 있어서는 아직도 소신적 방법이나 아비달라적 방법으로 많이 쓰여져 있고, 기진도 거기에서 기진한 사람들, 증여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승려지 제가자가 아니었다 라는 방식으로 논박을 하고, 또 폴 해리슨 같은 어떤 학자는 초기 불전 반주산매경을 통해서 실적으로 초기 대승불교를 일으켰던 추동력은 인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수행했던 그 수행자들에 의해서 나왔지, 그래서 초기 불교 운동으로 확 복귀하고자 하는 그런 수행자들의 운동이지 제가자들의 운동은 아니었다는 것들을 또 몇 가지 대승교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런 점에서 그 이후로 이 주제는 이제는 제가자 중심이 아니라 고행주의, 불교 오랜 고행주의 전통을 때 복귀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 논쟁은 그러나 여전히 진행 중일 것 같습니다. 제가자 없는 승단이 있을 수 없다고 한다면, 또 제가자의 기증 없이 승려들이 그 승단에 돈을 기부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주제, 대승불교도 어떤 특정한 부파에서 출발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대승불교는 다시 공통된 아이디어였어요. 공통된 이상, 즉 이타행과 완전한 깨달음, 이제는 아라한의 목표가 아니라 완전한 붓다가 될 수 있는 깨달음을 얻고자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모든 중생에 대한 차별 없는 연민심을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의 지식성을 믿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은 각각의 부파 속에 나눠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그 속에 있던 신인들이나 또는 그런 아이디어에 공감을 했었던, 우리가 자타카시토를 통해서 보면하듯이 본생담을 통해서 또 제가자도 당연히 있었겠죠. 본생담은 굉장히 유행을 해가지고 일종의 본생담을 전문으로 낭송하는 사람들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너무나 아름다운 스토리고 사람들의 종교성을 북돋아주는,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다해서 신가에 기증하고 싶은 생각이 들, 그런 위대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행적을 기술하고 있으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처럼 영화도 없고 이 노트북에서 보면 이러한 사건들이 떠도는 그런 세계도 아닌 세상 속에서 그런 스토리 텔링을 할 때 그만큼 좋은 소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자들의 굉장히 인기 있는 소설이십니다. 그래서 본생답 스토리들 읽어주는 사람들 그런 방식으로 아마 제가자 집단과도 밀접하게 보다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던 운동이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하여튼 인도 불교라고 하는 기원전 500년부터 기원후 약 500년 만에 지금 거의 사상사를 중화 관상식으로 짧게 그냥 주요한 스토리를 주식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이해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이 책이 있으니까 한번 이 책을 보시면 제가 떠들었던 내용들이 저런 맥락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조금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해하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제 이메일로 물어보시면 제가 언제나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